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그 이른바 낀 세대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위로는 눈치 보이고 아래로는 치이고 막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이죠. 맞아요. 아니면 그저 앞만 보고 숨가쁘게 막 달려오다가 문득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감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정용구 선교사님이 2020년 6월에 발표하신 칼럼인데요. 제목이 전반전은 끝났다. 50대 선교사를 위한 하프타임 제안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종교도 없고 선교사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칼럼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와, 제 커리어 그리고 제 삶의 중간 지점을 이토록 뼈 때리게 짚어낸 글이 또 있을까 싶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죠. 평생을 헌신해온 거대한 비영리 조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50대 전후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중년의 전환기에 대한 엄청나게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접근이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특정 직업군이나 종교에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도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다루고 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김 부장 이야기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서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완벽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내용을 핵심만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요.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대기업에서 실무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어나는 엘리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게 되죠. 맞아요. 조직 안에서는 막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꼰대로 취급받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한테 밀려나고 심지어 평생 충성을 다했던 상사에게 배신당해서 좌천까지 당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다 잃어버리고 세차장에서 진짜 바닥부터 다시 땀 흘려 일하는 짠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반면에 늘 남편의 그늘에 있던 아내 박하진은 어떤가요? 아내는 공인중개사라는 자신만의 직업을 찾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립을 하죠. 그리고 아들 김수겸의 행보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내 아빠처럼 대기업이라는 안전한 궤도를 택하는 대신에 위험을 감수하고 스타트업에 합류하면서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의 엇갈린 행보가 중년 세대에게 정말 엄청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우리의 오늘 심층 탐구랑 맞닿아 있는 걸까요? 아니, 화려한 직함,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회적 타이틀, 그리고 서울 자가라는 성공의 척도를 모두 내려놓게 되었을 때 김 부장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껍데기들을 벗어던지고 나서야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 처절한 과정 말이군요. 네, 바로 그것이 오늘 컬럼에서 이야기하는 50대 선교사들의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시선이나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돌아가서 남은 후반전의 삶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김 부장의 서사를 안고 칼럼의 주요 모대인 선교지라는 아주 특수한 조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4년 한국선교연구원, 즉 KRIM의 통계가 등장하죠. 네, 여기서 전체 선교사의 중간 연령이 무려 54세라는 발표가 인용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수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이 조직은 사실상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진 거대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런데 중간 연령이 54세라는 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실무진의 나이가 기형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적 위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조직의 인구 통계학적 구조가 완전히 역피라미드 혹은 항아리형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허리가 제일 두꺼운 구조군요. 네, 이 50대 중반의 분들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현장에서 헌신해온 그야말로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입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자면 이미 이사나 본부장급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연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허리 세대가 겪는 고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가요? 정확합니다. 이분들은 20년 차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제일 어린 막내 노릇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와, 20년 차 막내라니요? 이거 일반 직장으로 비유하자면 임원급 연차가 되었는데도 부서 복사기 고치고 회식 장소 예약하고 실무 엑셀 작업까지 다 뛰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칼럼을 보면 본인들의 메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단기 방문팀 인솔이나 온갖 행정적인 굳은 일까지 이분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명함에 새겨진 그 직함과 실제 권한 사이의 거대한 괴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직 역학적으로 이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분들의 명함에는 총무, 부대표, 지부장 같은 아주 화려한 타이틀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되게 성공한 리더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철저한 허상에 가깝습니다. 조직의 예산권, 인사권,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60대 이상의 선임 그룹이 꽉 쥐고 있기 때문이죠. 아, 결국 이 50대들은 권한은 거의 주어지지 않은 채로 실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노동 강도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겁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의 덫에 빠져 있네요. 쉼없이 20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명함만 번지르르 할 뿐 실상은 위아래로 치이는 드라마 속 김낙수 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업무와 많은 걸 떠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립감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위로는 60대 최고 리더들이 버티고 있고 아래로는 소수의 젊은 세대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50대는 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까?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샌드위치처럼 눌리고 있군요. 먼저 60대 리더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60대 리더십의 시선에서 보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이 50대들은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아, 그래서 은연중에 견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30대 이하 젊은 후배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이 50대 선배들은 그저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꼰대이자 기득권충으로 묶여서 도매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퇴근 후에 누구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참 막막한 일이죠. 동기나 비슷한 연배를 찾아가자니 이미 서로가 한정된 승진 자리나 예산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가 내약점을 잡힐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다고 인생의 지혜를 구하겠다며 60대 선배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상 100이면 100, 나 때는 말이야 그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 해냈어 이런 무용담만 듣게 됩니다. 위로는커녕 선배들의 라떼 잔치만 한 트럭 듣고 더 지쳐서 돌아오기 일쑤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후배들과 대화가 통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워라벨이나 수평적 소통을 중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니까요. 네, 그래서 50대 선배들이 다가오면 아예 대화의 결이 다르다며 선을 그어버리고 패싱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겠어요. 자신도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꾹 참고 여기까지 왔고 후배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리더십 교육도 받았는데. 막상 후배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무시하니까요. 거기서 오는 지독한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감이라는 게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칼럼이 엄청 예리하게 파고드는 지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같은 50대 안에서도 딱 54세라는 이 중간 지점을 전후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뉜다는 분석이요. 이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이 연령별 심리적 대조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매우 정교한 통찰입니다. 먼저 54세 이전, 대략 48세에서 53세 구간을 볼까요? 이 시기의 분들은 보통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현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챙겨야 조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으로 무장해 있죠. 본인들은 자신을 여전히 젊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하겠네요. 하지만 잔인하게도 주변의 시선, 특히 후배들의 시선은 이미 그들을 기성세대나 넘어야 할 선배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엇갈림이 시작되는군요. 이때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방식이 과연 맞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치열한 중간 결산이 시작되는 거네요. 내가 아직 주전 선수인 줄 알았는데 벤치에서는 나를 슬슬 코치진으로 분류하려는 그런 씁쓸하며. 네. 그렇다면
54세를 넘어서 60대 초반으로 접어들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글쎄요, 54세부터는 그야말로 은퇴라는 단어가 피부로 와닿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사회가 부여하는 은퇴라는 프레임이 눈앞으로 다가오죠. 마음속 열정은 뜨거운데 조직에서는 서서히 그들을 실무 일선에서 밀어내려 합니다. 뒷방의 고문이나 방향 제시자 같은 역할로 강제 전환시키는 거군요. 특히 이 시기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장벽이 바로 디지털 적응력의 차이입니다. 세상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차지니까요. 새로운 AI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후배들에 비해 기술적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것이 실무적 영향력의 급격한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나는 과거 지향적 질문에서 그렇다면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는 유산, 즉 레거시에 대한 치열한 고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묵직해지네요. 머릿속은 철학적인 고민으로 가득한데 막상 현실을 보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50대 중후반이 겪는 현실적 압박도 엄청나죠. 자녀들은 대학 가거나 결혼할 시기라서 경제적 부담은 최고조에 달하고 부모님들은 연로하셔서 부양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 말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은퇴 후 거처나 노후 자금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요. 정말 숨막히는 샌드위치 현실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육체적인 변화를 언급한 부분에서 완전히 빵 터지면서 공감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표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중년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부 정상 범위에서 살짝 벗어난 경계선에 걸쳐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주의를 주는 단계죠. 네, 지금 딱 경계선입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러시잖아요. 이 54세 전후라는 나이가 그냥 아침에 몸 좀 뻐근하고 주름살 느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더라고요.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상태인 거죠? 우리 몸의 메인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가 과거의 버전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는 물리적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 OS 업데이트라는 비유가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구형에서 신형으로 업데이트할 때 발열 심해지고 막 먹통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몸의 운영체제가 바뀐다는 건 예전 30대 시절처럼 밤새와 일하고 믹스커피로 버티던 깡이나 정신력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신체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남은 후반전을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하프타임을 갖고 OS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그 이론은 참 훌륭한데요. 현실적인 벽이 느껴지시나요? 네, 50대 직장인들 현실이 당장 자녀 학비 내야죠. 대출이자 갚아야죠. 양가 부모님 병원비까지. 이 경제적 샌드위치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내 인생을 업데이트해야 하니 잠시 모든 걸 멈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 전환기 쉼터라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배부른 소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프타임이 생계를 내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1년을 통째로 쉬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삶의 의도적인 멈춤과 재조정을 의미합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반전 45분 끝나고 쉬는 시간이요?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고 나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이때 15분의 하프타임이 주어지는데 라커룸에서 그냥 누워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상 부위 테이핑도 하고 전술도 수정하죠. 맞습니다. 전반전에 안 통했던 전술을 버리고 감독과 함께 더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치열한 재조정의 시간입니다. 후반전 승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간이죠. 아하,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휴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액티브한 휴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라커룸에 들어간 50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목표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내달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군요. 네, 종교인이라면 절대자 앞에서 내면을 비추어 볼 것이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철학과 지난 커리어의 궤적을 텍스트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료에 보니까 저자이신 선교사님이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되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서재에 꽂힌 책 목록이 나오죠. 네, 그 책들의 제목만 봐도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늦었다고 포기하기에는 50은 너무 젊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같은 책들이죠. 자신이 겪는 혼란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 연령대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책을 통해 확인하고 해답을 찾으려 했던 거네요. 단순히 혼자 소가리를 한 게 아니라 외부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자분이 하프타임을 거치면서 도출해낸 결론이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아내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 궤도를 수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이 칼럼의 클라이맥스이자 청취자 여러분이 곧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꾸셨죠? 저자는 평생의 업무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합니다. 자신의 20대부터 40대까지 이어졌던 인생 1막이 기성세대와 어른들을 섬기는 시간이었다면 다가올 인생 2막은 철저히 젊은 세대를 향해 방향을 튼 거군요. 네,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도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판을 깔아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와,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의 언어로 번역해보자면 딱 이거네요.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전반전에는 내가 직접 클라이언트 만나서 실적 올리는 에이스 플레이어였다면 후반전에는 그 화려한 실적을 내려놓고 신입들이 잠재력을 터트리게 도와주는 멘토나 디렉터로 완전히 모두 전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혼자 골을 넣겠다는 욕심을 버리니까 비로소 어떻게 뛰어야 할지 명확해진 거죠. 방향성이 명확해지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업무도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삶의 통제권을 다시 쥐게 된 겁니다. 진짜 완벽한 하프타임의 결과물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고가 하나 있다고 하셨죠. 네,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프타임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고 알아서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인 멈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로는 건강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전환기의 혼란이 독감 예방주사처럼 며칠 앓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떼어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쉼표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용기도 필요하죠.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대신 비슷한 또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야만 무기력한 대기자가 아니라 의미 있고 활력 넘치는 후반전의 주인공으로 다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정말 깊고 풍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선교단체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결국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네,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인생의 궤적이죠. 바쁘게 달려오다가 문득 내 몸과 마음의 운영체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당황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이 과정은 결코 여러분이 실패했거나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한 필수적인 인생의 업데이트 과정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구형 OS에 억지로 새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면 시스템은 결국 다운되고 맙니다. 과감하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통의 시간을 재정비의 기회로 삼으셔서 새로운 버전에 맞는 여러분만의 가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묵직한 파문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찾고 준비하는 하프타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평소에 소통이 안 된다고 답답해하던 그 젊은 세대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젊은 후배들의 입장에서 말입니까? 네. 어쩌면 그 후배들은 여러분을 기득권이라고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반전의 플레이어라는 화려한 자아를 좀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들을 이끌어줄 진짜 코치이자 어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직접 뛰어서 골을 넣겠다는 그 과거의 마인드셋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하는 멘토의 자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화두입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만의 조용한 하프타임 락커룸에 들어가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